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덥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다 보니 30도 초반 기온은 덥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도 13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달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대 두 번째로 더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진 기자, 여전히 덥죠? 네, 저녁 시간이 됐지만 길어진 해가 아직 넘어가지 않으면서 현재도 서울은 33도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더위를 피하려 이곳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그늘에 모여 앉아 하나둘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5도까지 치솟으면서 지난달 30일 이후 13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7월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14일째 이어졌던 1994년과 2018년 이후 이미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내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장 기록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울 말고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죠? 네, 오늘도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광명이 38.4도, 충남 홍성 35.7도, 광주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이렇게 더웠던 여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초복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안, 제주 지역은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보이면서 서고, 동저 현상이 5일째 뚜렷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올여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바닷물은 이보다 더 시원합니다. 개장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약간 살짝 바람이 불잖아요.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는 게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팔공산 치상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장 더운 대구 지역은 최근 30도 안팎으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완전 더운 것보다는 30도, 31도 정도가 그래도 물놀이 하기는 좋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으니까. 비슷한 시각 대전 지역은 34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더 더운 서고 동저 폭염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만 쐬다 보니까 좀 감기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 장맛비가 시작돼 18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폭염이 건조하고 뜨거웠다면 다음 주에는 수증기의 영향을 받아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 옆에 지어진 한옥집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한 후보자는 해당 한옥을 사무실 용도로 바꿔 임대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후보자가 직접 사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종부세를 줄이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 단독 보도합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바로 옆으로 기와지붕과 나무로 된 한옥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입주 당시 이 한옥의 용도를 주택에서 이종 근린시설로 바꿔 사무실로 임대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한옥에 대해 임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 자택과 한옥 건물은 마당을 통해 연결돼 있어 대문을 통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당 한옥을 임대한 사람은 한 후보자 남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세는 20만 원, 시세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웃들은 정작 남동생 모습은 거의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엄청 한 번 봤어요. 자매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손님들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던데.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한 후보자가 자기 집처럼 사용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1가구 1주택을 팔았을 때와 1가구 2주택 매각했을 때 양도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후보자 측은 동생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게 맞다며 입지가 좋지 않아 월세 2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절세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 의혹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당이나 강 후보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후보자도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강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부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사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언론사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이 다른 보좌진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거나 근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수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해당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사과보단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메신저를 통해 변기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수리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에 대해선 따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소명하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뻔뻔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개편과 비상계엄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놓고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구주류와 비주류, 개파를 불문하고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내일 인적 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사과 문구를 당헌 당규 전문에 넣겠다고 한 윤희숙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이제 탈당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을 자꾸 사과하자 그래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 민주성에 역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이 친한계 최고위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인적 청산이나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싹 접어두고 그게 개혁이 될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당 지도부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합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한 비대위원은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0%로 떨어진 당 지지율에도 여전히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혁신위는 이르면 내일 3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인적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다음 주는 16명의 장관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야당 시절엔 상대 후보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호통을 쳤던 이 장관 후보자들이 입장이 바뀌자 자료 제출을 안 하기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비판받았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오늘 뉴스더에서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미루는
후보자들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비아냥성 말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이 그라운드에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버티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580건 요구 자료 가운데 아예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어제 오전 기준으로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엔 제출률이 10%가 안 됐습니다.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 마감일인 어제 저녁에 이 700건 넘는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이러니까 이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를 막을 그런 어떤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제출률이 25%에 불과했고요. 증인 채택 역시 한 명도 하지 못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방식이 인사청문회의 뉴노멀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더욱이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합니다. 각종 의혹에도 후보들 모두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텐데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까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만하다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그 보좌진 갑질 논란이 사실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당은 공식적으로는 그냥 간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강 후보자가 당내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일기 내각 후보자가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처 수장이 약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나 이 교육 정책 책임자인 이진숙 후보자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모습이 여권 전체에 결국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SNS로 업무를 지시하고 김 총리도 댓글을 달아서 소통하는 모습 이게 화제가 됐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 계정에서 김 총리 계정에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총리 역시 그렇지 않아도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점검 후에 바로 보고드리겠다는 답글을 단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 총리와 외교부 2차관 간의 업무 메시지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없었던 방식이라 신선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보는 분에 따라서는 좀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이 원래도 SNS를 누구보다 활발하게 또 잘 사용하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격식과 위계를 벗어나서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 평소 업무 스타일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응은 좀 상반됩니다. 신선하다, 믿음이 간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또 한편에선 공적 업무를 보여주기식 이 쇼처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시도해본 적 없는 소통 방식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또 아니면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칠지 평가를 가르는 건 결국 얼마나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질 건가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차장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다시 통보한 모레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시간 만에 특검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재작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VIP 경로서를 부인했던 김 전 차장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특검 조사에선 입장을 바꿔 언성이 높아지는 걸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변호인 접견 없이 모레 오후도 재차 통보된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지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곧바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진술 거부권을 포함해 구속 적부심 청구 여부를 모레 오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정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도심을 벗어나 강변에서 잠시나마 열기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한강공원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남아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데요. 치워도 역부족이라는 한강공원의 쓰레기 전쟁 상황, 황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강공원에서 한 남성이 여유롭게 태닝을 즐기고 대형 튜브를 들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탁 트인 일단 풍경이랄까요? 한강 배경이 너무 좋고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그 무드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한강 나오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바람도 불고 너무 잘 해놨잖아요, 한강을. 뜨거운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 한강으로 바캉스를 나오는 일명 한캉스족은 더 모여듭니다. 돗자리와 책상까지 펼쳐놓고 삼삼오오 모여 시원한 음료와 한강의 명물이 된 라면, 새콤달콤 떡볶이까지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좀 평화롭고 퇴근하고 올 수 있는 곳이 한강이라고 생각하고요. 음식 먹고 또 이야기하면서 보내기에 좀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늘어난 쓰레기는 골칫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머물던 자리에는 남기고 간 음식물 등 쓰레기가 그대로 놓여 있고 공중 화장실에는 구겨진 휴지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쓰레기장에는 먹다 남은 라면, 페트병, 치킨박스 등이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분리수거장 가면 너무 구분은 잘 돼 있는데 막 버려 놓으신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약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쌓이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청소 노동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커다란 손수레로는 부족해 트럭을 이용하고 삽으로 쓰레기를 퍼나르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 6톤 떡볶이고 뭐고 땅에 막 다 이제 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뭐 삽으로 긁든지 해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한강이 모두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습하고 더운 지역만의 문제인 줄 알았던 말라리아 모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입니다. 기후변화에 더해 방역이 어려운 북한 접경지에서 발생한 모기가 수도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원인과 대처법, 임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채집한 곤충들 중에서 얼룩날개 모기만 따로 골라냅니다.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모기입니다. 날개에 전반적으로 얼룩 무늬가 있고 촉수의 길이가 주둥이만큼 길어서 마치 주둥이가 세 개처럼 보이는. 경기도는 파주에 이어 지난 8일 고양과 연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는데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 개체 수는 1, 2주 내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기 생활사 중에서 유충기는 물에서 사는 시간인데 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지게 됩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21년 294명에서 지난해 71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0일까지 251명이 나왔습니다. 감염자는 경기도에서 143명, 서울 27명, 인천이 48명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습지가 많고 방역 환경이 열악한 북한 접경지에서 발생한 감염 모기가 수도권에 대거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나 방역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습지라든지 이런 폐 양식장 이런 데에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고열이 반복해 나타납니다.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잠복기가 길어 최대 1년이 지난 뒤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몸에 붙는 옷보다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가 바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죠. 집에서 나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이 최근 공항을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공캉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 이유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모두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뜻 보면 카페나 휴게실 같지만 이곳은 인천공항 5층에 있는 홍보 전망대입니다. 이곳 홍보 전망대는 24도로 바깥보다 10도 가까이 낮은데요. 이착륙하는 비행기도 직접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시원하고 볼거리가 있고 여행객들은 잘 찾지 않아 앉을 공간도 넉넉합니다. 심심하잖아요. 시원하죠. 누가 뭐 온다고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또 앉을 데 많죠.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요금이 공짜다 보니 공항과 바캉스를 합쳐 공캉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노인네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하고 열차도 시원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멀리 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겐 동네 경로당도 최고의 쉼터입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시원한 곳에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시원하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밥도 집에서는 못 먹는데 경로당에만 왔다면 밥 잘 먹어줘.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실내 쉼터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와 같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그저 하나의 트렌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온열 질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급 폭염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올여름 시작부터 정말 덥습니다. 이 고온 노출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온열 질환자 수,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게 늘었죠? 네, 맞습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극한 폭염이 빨리 시작됐죠. 덩달아 온열 질환자 발생 추세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지난 8일 1,200명을 넘어서며 가장 빨리 1,000명을 돌파한 기록을 세웠고요. 10일 현재 1,440명, 사망자는 9명으로 작년보다 약 3배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고령층이 유독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야외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장소는 야외 작업장과 논밭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요. 최근 통계상으론 3명 가운데 2명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논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빛과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하시는 시간 내내 직접적으로 폭염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열사병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은 오후 2, 3시쯤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전 시간대에 온열 질환 발생이 많았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면요. 올해 서울 지역의 온열 질환자 44%는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발생 장소도 절반 이상은 길가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의 55%가 오전에 마라톤을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마라톤 동호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운동은 해야겠고 땡볕은 피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오전에 달리기에 나선 거죠. 하지만 한여름엔 오전에도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개인이 자제할 수 있다지만 이 배달이나 건설 근로자들 일을 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온열 질환 피해를 줄이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네, 어제 정부가 폭염 속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커피 대신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만큼 주변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을 보면 혼자 작업을 할 때입니다. 피치 못하게 나가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무더위에 힘들어한다면 일단 시원한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119 구급대부터 부르는 게 먼저입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금기 사항입니다. 네, 지구온난화 심각성이 이제 피부로 정말 와닿는 단계까지 됐는데 갈수록 더 더워지는 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한 사회적 차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시행 2주가 지난 6.27 대출 규제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엔 수도권 주담대 갈아타기까지 사실상 막히면서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를 금융부문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은행들 간 경쟁을 통해 대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엔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가 집 산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동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대 1억이잖아요.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뿐입니다.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담대 한도 6억으로 묶은 정도의 수요 억제 치료를 냈지. 갈아타기라도 허용해줘야 이자 부담 줄고 여윳돈으로 소비를 하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빌리는 구조인 만큼 과도한 규제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식당이나 학교 급식에 빠지지 않는 건강 반찬 두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급난을 겪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두부의 80%를 차지하는 원료인 수입 콩의 공급량을 정부가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75톤의 두부를 생산하는 중소식품업체입니다. 미국과 호주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마트나 식당에 납품하는데 조만간 원료 공급이 끊겨 가동이 멈출 위기입니다. 정부가 한 해 28만 톤 안팎이던 수입 콩 공급량을 올해 13%가량 줄였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쯤이면 아마 콩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생산이 중단될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산 콩하고 수입산 그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AT에서 싸게 준다고 해도 수입콩은 킬로그램당 3,500원 정도지만 국산은 5,500원으로 약 57% 더 비쌉니다. 정부가 수입콩 공급을 줄인 건 지난해부터 전략작물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콩 재배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쌀 자급률이 100%가 넘는 반면 콩 등 나머지 곡물은 20.9%에 불과해 전략작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비축콩의 가격을 더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수입콩을 더 푸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수입콩 업체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두부 중 80%는 수입콩으로 만들어 수입콩 공급이 줄면 두부값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산 콩에 대해서 부가세 감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산 콩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수입산을 썼던 가공업자들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의 벽을 뚫으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고성능 AI 칩 하나로 무섭게 성장하며 인공지능 시대 지배자가 된 겁니다.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지금이라도 관련주에 뛰어들어도 될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박상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4조 달러는 우리 돈 5,520조 원으로 영국 국내 총생산보다 크고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합친 규모를 넘어섭니다. In terms of showing there's one chip in the world fueling the AI revolution, that's NVIDIA. 4 trillion, I think it's just a start. 엔비디아 주가는 AI 붐을 타고 수직 상승해 왔습니다. 2020년 주당 1달러 남짓하던 주가는 3년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조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6월 3조 달러를 거쳐 마침내 4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5년 전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15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We need AI everywhere. And every region, every industry, every country, every company all needs AI. 이 엄청난 질주는 고성능 AI 칩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엔비디아가 만든 칩 GPU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세계 GPU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GPU를 처음 개발한 젠슨왕 CEO의 승부수가 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성공은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이 AI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방증이라며 향후 경제를 선도할 종목 역시 AI와 연관된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 기업이냐, 얼마나 빠른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키냐가 국제 경쟁력이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걸 좌우한다는 얘기죠. 일부에선 급등세에 따른 거품 우려도 나오지만 시장은 기술력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을 놓고 전투적 형제애란 표현까지 써가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례적으로 평양이 아닌 원산을 찾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차에서 내려 북한 측 인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와 꽃을 흔들며 반깁니다. 어젯밤 북한 원산에 도착한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곧바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북한의 영웅적 장병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피와 생명을 바쳤다며 전투적 형제애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최 외무상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의지라고 화답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저러 국가 간 조약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 얼마 전 개장한 원산 리조트를 지원하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관광객 12명이 7일에 원산 리조트를 방문하는 상품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ы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сюда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и мы будем всяческ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вать для этого условия, включая авиасообщение.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은커녕 오히려 총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생각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쓰는 탄약의 40%가 북한산이라고 주장했는데 최전선에서 북한제 무기를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풀숲에 매복한 로켓 발사대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폭탄을 투하합니다. 명중당한 목표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6월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제 75식 다연장 로켓의 파괴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도 북한제 방사포를 무인기로 타격한 장면을 공개했는데 북러 간 무기 협력이 확대되며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무기 재고량도 방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제 무기를 등에 업은 러시아는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는 저녁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하르키우에선 산부인과가 공습당했습니다. Ми з чоловіком встали і швидко до малого, і в цей час було влучання, і вікна посипалися.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재개된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의 군용 공장 등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쟁 3년 6개월째, 포성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국들을 대놓고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미국의 지난달 관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등 국내 경기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협상에 열심히 임하라면서도 동맹국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years by countries, both friend and foe, and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동맹국이라 해도 관세에서 예외 없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 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가장 먼저 전달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에는 35%, 유럽연합에도 최대 50%의 관세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 의존도가 큰 동맹국일수록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더 협상력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동맹국이 아닌 쪽으로도 더 좋은 무역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식 무역 압박은 수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들의 관세 회피 전략, 소비 위축 등으로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불볕더위도 프로야구의 인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프로야구가 전반기에만 벌써 700만 관중을 모은 가운데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이 4년 연속 매진 행진을 기록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토론토 유니폼을 입은 폰세가 류현진처럼 왼손으로 공을 던지며 2025년 올스타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 옷을 입은 문현빈이 안타를 날렸고 참치캔을 머리에 달고 등장한 박동원은 시원한 홈런포를 뽑아냈습니다. 역대 최고 흥행 시즌에 인기를 누리는 만큼 포경 경보도 팬들의 열정을 막진 못했습니다. 올스타에게 직접 야구를 배워보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입장하기 위해 땡볕 아래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희 2시부터 줄 서 있었어요. 저희 양산 쓰고 선풍기 쓰고 계속 그러면서 버텼어요. 전야제가 열린 어제는 리그 최고의 슬러거를 뽑는 홈런 더비도 펼쳐졌습니다.
전반기 홈런왕 삼성의 디아즈가 결승전에서 LG 박동원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디아즈 나오는 걸 보고 홈런더비 보려고 왔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700만 관중을 넘긴 프로야구는 올스타전 휴식기를 넘기고 17일부터 가을 야구를 향한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반도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이 깃든 바위 그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 남부지방부터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10에서 40mm,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가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35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